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송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추경안 처리와 드루킹 특검법을 놓고 대립해온 여야가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를 이룬 소식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5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팔레스타인 유혈 사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오전 10시 뉴스, 오후 8시 뉴스, 뉴스 리뷰, 출발 640, 뉴스워치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날짜와 장소가 결정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과 북한의 핵 관련 인력 수출 가능성 등 향후 남북한 경제 변화에 대해 전망하는 뉴스 등 남북한 문제를 다각도로 보도하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날짜와 장소가 결정된 뒤인 5월 12일 연합뉴스TV 뉴스10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전망을 짚어주었습니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넘어 통합까지 이루게 된다면 한반도에는 8천만 명에 달하는 소비시장이 생긴다고 내다보고 동북아가 거대한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에는 북한에서 비핵화가 실현되면 남한과 북한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 중 하나로 정부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파주 장당공단을 소개했습니다. 부지 규모는 1,600만 제곱미터로 개성공단의 5배 크기인 장당공단에서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로 경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의 LG 디스플레이와 LG 화학 등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잠재력이 높고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 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 실행되면 남북한 긴장 상황에도 경협이 중단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는 도로, 철도, 항만, 환경, 에너지, 금융 등 전 시스템에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야 하기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까지 철도와 도로 등으로 연결되면 동북아는 커다란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시너지가 더 커진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남북한의 정치적 협력 못지않게 국민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경제협력에 대해 다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경협을 통해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면 인구가 단숨에 8천만 명으로 늘어나 당장 수출이 없어도 안정적인 내수 시장이 형성된다는 내용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클수록 안정적인 내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언급되었듯이 지난달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됐던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나 개성공단 추가 개발 등 남북 경협의 윤곽이 구체화되면 보다 다각도로 남북한 경협에 대해 다뤄주는 후속 보도를 기대해 봅니다. 5월 13일 뉴스20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인력과 핵에너지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북한 핵기술과 관련 자원을 공유한다면 미래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뉴스20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면서 관련 설비와 연구소, 기술자들도 철수키로 했다는 내용을 북한 조선중앙TV의 실제 보도 장면을 삽입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면 북한 핵기술 인력과 핵자원 활용 방안 논의가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았습니다. 북한 핵기술 인력은 수천 명에서 최대 1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에는 핵에너지의 핵심 물질인 원광 매장량이 2천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우라늄도 풍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20은 전문가의 말을 빌려 전홍축 허용을 받으면 북한 자원을 이용해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작업할 수 있고 또 원전 수출하는 데 연료도 같이 수출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핵기술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어서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정치적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의 영구적 비핵화 기조를 천명한 상황을 설명하고 전 국정원장이 북한 핵개발 능력을 우리가 공유하는 건 상당히 시기상조라는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또 북한 광물 자원에 눈독을 들이는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의 핵개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가 지적했듯 유엔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기조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북한의 핵 에너지를 공유해 남한도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은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이 북한의 핵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동일 언어와 단일 민족을 바탕으로 한다고 단순히 설명할 문제도 아닙니다. 더구나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전망으로 보입니다. 핵 폐기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안내해주는 보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5월 10일 뉴스 리뷰는 진도 맹골수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4년, 선체가 무트로 올려진 지 1년 만에 세월호가 침몰 전 모습으로 완전히 일어선 현장을 뉴스 리뷰에서 전했습니다. 직립 작업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왼편으로 누워있는 세월호가 똑바로 세워지며 바다와 땅에 등을 대고 있던 선체 좌현이 4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세월호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오전 9시부터 작업 시작 1시간 반 만에 고비를 넘겨 60도를 넘어서고 3시간 10분 만에 침몰 전 모습처럼 온전히 서는 과정을 생생히 전해줘 현장감이 넘쳤습니다. 바로 세워진 세월호는 선체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어진 채 고정되었는데 선체 좌현이 찌그러지고 살짝 기울어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확한 시간과 각도, 이유 등을 설명하며 사실 확인에 충실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이 직립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는 장면과 미수습자 가족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장면을 영상과 함께 삽입해 생생한 보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확인에 충실한 군더더기 없는 보도로 팩트체크가 중요해진 시대에 눈여겨볼 만한 뉴스였습니다. 향후 침몰 원인을 찾고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과정도 발로 뛰는 뉴스로 전해주길 기대합니다. 출발 640은 5월 14일 홍익대 회화 수업 중 동료 남성 모델의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범죄에도 수사당국이 적극 나서달라는 여성들의 호소가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틀 만에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겼고 19일에는 집회까지 열릴 예정인 현상을 전했습니다. 일명 홍대 누드 몰카를 유포한 20대 여성 안모 씨가 수사를 시작한 지 6일 만인 5월 10일 긴급 체포되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이 신속히 청구되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주로 여성이 피해자였던 그간의 몰카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수사당국이 남성 피해자가 나오자 수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한다고 비판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열기와 온라인 카페 개설 및 시위 계획 등 성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몰카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글에 이틀 만에 20만 명의 청원 인원을 넘겼는데 이는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주기로 한 인원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온라인 카페가 개설되었다며 해당 카페에 여성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개설 3일 만에 가입자가 17,0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과 온라인 카페의 사진 등을 삽입해 시각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였습니다. 또 청원 건수와 카페 가입자 수를 비롯해 시위에 입을 의상 등을 꼼꼼히 사실 확인하여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통계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뉴스워치는 성차별 수사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0만 명 넘는 서명이 등록된 점과 인터넷 카페 회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수사기관 규탄 시위까지 예고되자 경찰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20여 명으로 특정된 상황이었다며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 내용을 자막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용의선상에 오른 20여 명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았는데 해당 여성이 2대 중 1대를 잃어버렸다며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낸 만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보도는 불법 촬영 범죄의 검거율이 94.6%, 음란물 유포 범죄 검거율도 85.4%로 높은 편이라며 그래픽과 함께 제시하고 그래픽의 2016년 경찰청이라고 통계 출처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반박을 인용하며 통계도 청장의 발언을 빌어 제시하는 등 청장의 입장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범인이 잡히고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사건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는 해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참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부족해 보입니다. 켈리 맥브라이드 포인터 연구소 교수와 톰 로젠스틸 미국 언론연구소 소장이 엮은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 윤리에는 공동체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범인과 경찰의 입장 못지않게 사건을 둘러싼 공동체가 내는 목소리도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에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김다혜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20분에 방영하는 명품 리포트맥을 모니터했습니다. 명품 리포트맥은 한 주간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보도국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입체적인 전망을 통해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주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3일에 방영한 명품 리포트맥에서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의 특징 등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여의도 풍향계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방 없는 지방선거와 블랙홀 현상 등 6.13 지방선거의 특징을 정윤섭 기자가 짚어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중앙정치 이슈가 지역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블랙홀 현상을 일으키는 중앙정치의 이슈는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등 초대형 외교적 이슈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설 장면을 보여주며 여야 간 강대강 대치의 모습을 알기 쉽게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를 이뤘지만 당시에는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정리해줬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대립하는 중 유권자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민생 현안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우리 동네 공약지도의 민생 현안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용한 친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정권 심판을 앞세워 지지층의 결집을 요구하고 있어 정책 선거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아닌 우리 동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쟁이 사라지고 정책이 살아나는 선거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여의도 풍향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한 주간의 기업 소식을 맑은 기업과 흐림 기업으로 전해주는 기업 기상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려운 경기 속 호재를 보인 맑은 기업과 폭로와 수사로 인해 궁지에 몰린 흐린 기업을 김종수 기자가 소개했습니다. 먼저 맑은 기업은 한국GM을 소개했습니다. 정부와 GM이 한국GM 회생 방안에 협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부도 코앞까지 갔지만 최소 10년은 탈 것 같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출자 전환 포함해 7조 7천억 원을 들여 살리는데 이 중 사는이 8천억 원 정도 맞고 나머지는 GM의 몫이라고 설명하며 신차 2개 배정하고 GM 아시아 태평양 본부도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종수 기자는 한국 GM을 맑은 기업에 넣을지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내수 판매가 벤츠만도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번 합의가 산소호흡기 부착 10년 연장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모어덴입니다. 다소 생소한 기업이지만 SK 이노베이션 지원을 받은 재활용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폐타이어로 만든 이 회사의 백팩을 월드스타 방탄소년단과 경제부 총리도 구입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 매출이 4배로 뛰며 컨티뉴라는 회사 이름처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로운 기업이 될 것 같다고 김종수 기자가 전했습니다. 환경에도 이로운 제품 더 내놓기를 기다립니다. 다음은 흐린 기업으로 삼성그룹을 소개했습니다. 정부가 삼성에게 핵심 지배구조를 고치라고 하는데 회사는 해결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흐린 기업은 한진그룹입니다. 총수 일가 갑질, 밀수 논란, 거액의 탈세 수사, 항공사 면허 취소 등 한진그룹은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갈수록 태산, 설상가상이라는 김종수 기자의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기상도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탈세 수사로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LG그룹과 방사선 침대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대진침대 등을 알려주며 기업 총수의 갑질과 회삿돈 유용 등 기업들의 고질적 병폐를 지적하며 기업 기상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최근 사회 이슈를 전달하는 현장인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명암을 조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라고 하는데요. 여가 없는 삶, 일만 하는 나라에 오명을 내려놓기 위해 정부가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여가 보장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도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구체적인 전망과 수치로 나타낸 화면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시민의 인터뷰를 통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표정은 어둡다고 전했는데요. 중소기업의 인력 충원과 늘어날 비용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과 건설이나 제조업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없는 간호사나 택배, 택시 버스기사 등 장시간 노동 속에 상대적 박탈감까지 우려된다고 설명해줬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와 재계 노동계의 해법 찾기가 필요하다는 조성혜 기자의 말을 끝으로 현장인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쭉 저희가 지켜봤는데요. 3개 코너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코너는 어떤 거였나요? 네, 저는 현장인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인 워라밸이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언급될 만큼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법을 개정한 것에 대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점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 모든 근로자들이 충분한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한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다희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발언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Well, the Libyan model isn't a model that we have at all when we're thinking of North Korea. I think we'll actually have a good relationship, assuming we have the meeting and assuming something comes of it. And he'll get protections that will be very strong.
오는 6월 12일 65년 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내비쳐서 순항하는 듯했던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수많은 난제가 가득한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16일에요. 북한이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으로 연기를 했고 또 미국의 진정성을 거론하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언론과 해외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했고 이 대북 특별사절단은 같은 달 9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백악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다음 달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북한은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행사를 이달 23일에서 25일 중에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비핵화 의지에 여전히 내재된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도로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감을 회복하려는 뜻이 있어 보인다고 국내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북한에 억류돼 있던 김학송 씨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협상으로 북한을 방문 중이었고 석방된 3명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CNN은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전하면서 중립선과 전용기를 포함한 수송 문제로 싱가포르가 낙점됐다면서 세계 안보를 위한 위대한 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역사적 회담이라는 제목을 붙인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전기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16일 자신들의 일방적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면서 내달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네. 자, 미국은 지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일괄 타결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처를 바라고 있는데 일단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국내외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를 해나가면서 대북 제재의 완화, 체제 보장의 약속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이 될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미 간의 골은 여전히 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미국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의 향방을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최지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신경전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으로 극적 전환을 이뤘지만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쉽사리 관측할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5월 13일 SBS TV는 북한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면 합의문 내지 공동 발표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몇 년 몇 월까지 비핵화를 끝낸다 이런 시한을 명시하고 싶을 것이며 그 시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아닐 것이라고 내다보며 북미 간 합의문에 비핵화의 시한이 명시될 수 있느냐가 이번 회담의 주요 관심 포인트라고 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기대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16일에 북한이 미국의 진정성을 이제 문제 삼자 양국 간의 기싸움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외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나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인디애나주의 유세 참석차 떠나기 전에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큰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11일 연합뉴스는 평소 과장된 표현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말버릇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한껏 고무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에서 진행 중인 양측 간 협상에서 무언가 알맹이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에 이어 지난 9일 두 번째로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90분 회동에서 비핵화 문제를 놓고 큰 틀의 의견 접근을 봤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원칙에 동의하고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한 중요한 약속을 해줬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첫째, 미국이 최근 새롭게 제시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대량 무기 파괴를 접고 기존 협상 목표인 CVID로 선회했다는 점, 둘째로는 미국이 내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폐기 또는 중단 대상을 생화학 무기까지 포괄하지 않고 핵무기 및 핵물질, 핵 프로그램,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정도로 압축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부쩍 자주 사용하는 것도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그동안 북한이 미국의 핵 우산과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견제하는 의도로 사용해온 용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핵화 범위에 대한 물밑 조율 과정에서 미국이 일정 부분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까지 가능한 대목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16일 돌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먼저 제안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핵포기 강행 시에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요.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비핵화 범위의 시기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몇몇 외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움직임이란 취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언론의 태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람직한 보도 방향과 태도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북미 회담 성사로 한반도에 한껏 평화 분위기가 흐르고 있지만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대규모 핵실험에 대륙간 탄도탄의 고각 발사 실험을 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최고조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 의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과의 모든 비핵화 협상이 전부 실패로 돌아갔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이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예전의 비핵화 협상과 이번 협상의 상황이 다른 점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한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하면서 대북 제재 강도가 최고도라는 점, 북한이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는 점, 그리고 리비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여러 비핵화 국가의 사례가 생겼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상황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향후에 북한 비핵화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달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되기까지 북한과의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언론은 섣부른 추측성 보도 대신 신중한 자세로 관련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